토요타 자동차가 최근 미국 시장에 출시한 9세대 캠리의 하이브리드 버전만 라인업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2030년까지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라인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전략을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선보인 것은 1997년입니다. 그때 저는 1998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승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차를 보고 일단은 공기 저항을 강조했다고 하지만은 그 디자인 형상 때문에 조금은 어색했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고 일부 업체에서는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프리우스를 타고 다니면서 친환경 논자임을 표방했고 그로 인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판매는 증가했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4세대 프로듀스의 개발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었답니다. 2015년에 디젤 스캔들이 터졌고 전기차로 전환이 급작스럽게 등장하면서トヨ타 측에서는 이 프리우스를 택시 전용으로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래대로 다시 그대로 가기로 했고 하이브리드에 더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추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변환기를 맞이합니다. 이후로 200km,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EV 모터,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200km까지 늘린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대 프리우스는 작년에 데뷔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용량은 18.1kWh로 크게 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2차 전지인 배터리 용량이 1.5에서 4kWh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kWh 전후였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20kWh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 모터 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EV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채택하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이 존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형태로 자동차가 전환됩니다. 역으로 이런 구동 장치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는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그 양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요타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하이브리드 판매 34%,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14개국에서 작년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는 재작년에 비해서 30% 증가한 421만 대였습니다. 토요타의 전 세계 판매 대수는 32% 증가한 344만 대였는데요. 토요타는 내년에는 50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요타 한국 시장은 넥서스와 토요타를 포함해서 95.2%가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 대수는 55만 대였었는데 토요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현대차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은 모두가 다 하이브리드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 지금 상황은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버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버전을 추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2030년경 정점에 이르고 2035년경부터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런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하이브리드 그 판매가 증가한 상황에서 토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들은 LCA, 생애 주기 연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생애 주기 연비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차하는 과정까지, 에너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거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답이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배터리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줄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30%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대여다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일본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그냥 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닛산과 혼다는 배터리 전기차로 간다라고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은 닛산 리파워 같은 그들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되겠죠.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사진이 신형 9세대 토요타 캠리인데요. 저는 자동차를 항상 탈 때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한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걸 찾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프리우스가 처음 등장할 때 이게 뭐가 다르지? 이 세대로 발전했을 때 지금까지 그동안과 다른 건 뭘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쳐다봤고, 이건 물론 하이브리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우스는 여전히 그들만의 방식을 동원해서 다양한 기술을 채용했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연비였죠. 연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을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내연기관 연료 효율을 40%를 넘기는 최초 자동차 회사가 됐고, 그것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강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걸 이용해서 그들의 대표적인 패밀리 세단, 4도 패밀리 세단인 캠리를 하이브리드 버전만 라인업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동화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중국에서 신에너지 차라고 그럽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전동화차는 아래 그림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BEV는 배터리 전기차고요.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고, HEV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고요. EREV는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기본적으로 EREV는 PHEV와 같습니다. 다만 EREV는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만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전기 모터로 가기도 하고 엔진으로 가기도 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FCEV, 연료 전지 전기차입니다. 이 영어에 보서 아듯이 모두가 다 EV입니다. 전기 모터로 구동한다는 뜻이죠. 이게 중국에서는 신에너지 차라고 해서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여기에 EREV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료 전기 전기차만 친환경 에너지, 신에너지 차로 구분합니다. 그에 대해서만 보조금이나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하는 얘기죠.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신에너지차에 대한 보조금은 2022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등록세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게 중국차의 가격 경쟁의 원천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별로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점유율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력 메이커인 토요타가 있는 일본의 경우는 2023년 기준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6.8%였습니다. 배터리 전기차가 27만 대로 2.7%에 불과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 22만 대로 합계로 그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쳐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주력인 시장이고요. 일본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연비 기준이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 평균 연비 규제에 근거한 것입니다. 2030년까지 중량 기준으로 1000kg이 넘는 경우에는 27.3km 리터당 연비를 달성해야 되고 2000kg을 넘을 경우는 19.1km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계산상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가장 쉽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제공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일본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정책이 산업을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것도 세상 일이 그렇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지금 이 사진에 보듯이 토요타 캠리가 있고 닛산, 혼다 등이 이런 형태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력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다와 닛산은 방향을 전환했지만요. 그리고 유럽은 6월 달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4%에서 29.5%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배터리 전기차는 2023년 15.1%부터 줄어든 14.4% 줄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록도 19.9% 줄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솔린 차와 디젤 차의 합산 점유율도 47.1% 줄었습니다. 이게 유럽 시장은 또 일본과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유럽은 2035년까지 CO2 배출량 10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내연기관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 내연기관 금지법이 최근 마지막 단계에서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이 표현은 예외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이 물론 그 가끔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수소하고 탄소를 결합해서 만드는 별도의 새로운 형태의 재생에너지라고 이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요. 가솔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리고 아직은 생산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엔진의 연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본에서 이걸 탄소 중립 연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소 엔진까지 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간단하게 점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유럽연합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메이커마다 자세가 다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가끔 제어표에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하이브리드 전기차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보다 조금만 많은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것저것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가 66%나 증가했습니다. 5월달까지 북미 전체 매출로 따지면 33%, 그러니까 전년 대비 6%더 증가했죠.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35.7%나 증가했습니다. 그 반해 배터리 전기차는 0.2% 감소했습니다. 판매 대수는 많지만 판매 대수 감소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3년 4분기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차 점유율이 80% 육박했습니다. 토요타가 전체 48% 넘었고요. 현대차 그룹이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차가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장악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만 최근에 등장한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전동화차 점유율 9.1%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그냥 EV로 합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PHEV는 분명히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게 합해서 발표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전기차 점유율은 미국 시장에서 8.5%인데 배터리 전기차는 7%입니다. 이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해버리면 전기차 점유율이 9.1%라고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통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고금리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비싼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두고 이제 지켜야 할지 모르지만 GM과 포드의 CEO들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포드의 짐 팔리가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북미 전체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GM이 1위였습니다. 16%고요. 다음으로 토요타가 15%, 포드가 13%, 현대차 그룹이 10%, 혼다가 9%였습니다. 한번 다른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 점유율의 40%가 미국 메이커 차였습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를 포함해서 이에 생산 판매 대수가 40%. 그러니까 나머지는 토요타와 혼다, 닛산, 현대차, 폭스바겐, 벤츠, BMW 등 해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미국에서는 아예 생산지 기준으로 바꿔서 트럼프 시대부터 해외 메이커들의 미국 생산,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공장이 올 가을부터 전기차 공장이 별도로 가동되기 시작하죠. 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메이커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 전체로는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상황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양상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중국 시장 기본적으로 2035년 신차 판매 50%를 신에너지 차로 50%를 저연비 차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연비차의 하이브리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들어갑니다. 근데 올해 5월 동안에 5월 달에 신에너지차 판매가 34%나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배터리 전기차는 12.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배터리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퍼센트가 증가했긴 했지만 그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과거에 판매 대수가 적었을 때의 증가 비율과 판매 대수가 많았을 때 증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EREV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 차가 87.7%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신에너지 차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보조금이나 각종 등록세 면제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2023년 기준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68.2% 증가했고 그중에서 EREV가 165% 증가했습니다. EREV는 그 리오토라는 회사가 강점 보였고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EREV를 개발하고 있고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EREV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이 가솔린 차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비교하면 최대 24% 낮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의 특징이긴 한데
사실은 중국 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BYD가 독보적입니다. BYD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생산합니다. 2022년 3월부로 내연기관만 탑재한 엔진 차량은 판매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돼서 상위 10개 차종 중 8개 차종이 BYD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시장에서 BYD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배터리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갖추고 있어서 시장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리오토가 대형 SUV 타입의 EREV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대기 고객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달리 CO2 배출량이 65% 줄어든다라고 데이터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믿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판매 상위의 차종은 토요타가 차지했습니다. 판매 상위 4개 차종이 토요타가 차지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요. 근데 판매 대수 자체는 15% 감소했습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REV 판매 증가하고 대비되는 내용이긴 하죠. 가솔린차 판매도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급증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켜봐야 될 게 중국 자동차 시장은 2001년 WTO 가입 이후로 세계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50대 50 합작 투자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6개 큰 기업으로 시작을 했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둥펑 등 6개 자동차 회사하고 벤츠, 현대, 도요타, 뭐 GM,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다양한 회사들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자동차를 개발해 발전시켰고 기술도 또한 그들은 빨리 배웠는데 그 과정에서 이 체리 자동차라든가 다양한 중국 회사들이 그들만의 기술력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고 기술력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취해야 될지는 좀 더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미디어, 이 미디어들이 극단적인 평가로 누가 망한다, 누가 흥한다, 뭐만 된다, 뭐 전기차만 된다, 하이브리드만 된다, 이런 식의 평가는 결코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자이긴 하지만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일반 뉴스 미디어가 좀 다릅니다. 부족하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저도 실수를 많이 했고 잘못된 평가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20세기 말부터 단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21세기 초에 GM이 처음으로 연료 전지 전기차를 디트로이트 오토쇼를 통해서 2001년에 발표했을 때 앞으로 우리는 머지않아 수소로 가는 다시 말해서 물만 사용해서 가는 자동차 살 것이다라고 기사를 쓴 적이 있었죠. 잘못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 일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좋은 의도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상충됐을 때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지금도 인류는 지구 환경 폐해를 막기 위해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방식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기업 관련 문제에서는 옳고 그름이라고 좋고 나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정해야 됩니다. 정의해서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토요타가 판매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누계 대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체 세계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본다면 토요타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새로운 내용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토요타는 캠리의 하이브리드 버전만 출시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하이브리드 강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